2025년 11월 26일 홍콩의 왕푸코트 아파트에서 정말 끔찍한 화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40시간 넘게 불길이 계속됐고 결국 128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참사였죠. 홍콩 정부의 공식 발표는 화재 원인으로 전통적인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시사평론가 장펑의 신층 분석을 보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주장은 이게 부패와 정치적 음모가 빚어낸 시스템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적 살인이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분석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공식 발표 뒤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분석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100년 넘게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안전하게 지탱해온 대나무 비계가 하룻밤 사이에 최악의 살인범이 될 수 있었는가?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그래서 장펑의 분석은요. 화재의 물리적인 원인부터 파고들기 시작해서 부패한 입찰 과정, 그리고 감시자가 사라진 홍콩의 정치 지형, 마지막에는 중국 최고 2층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권의 사슬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죠. 그럼 그 분석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정부는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는데 장펑의 분석은 왜 그게 아니라고 확신하는 건가요? 현장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요? 네, 바로 영상 증거요. 생존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요. 불길의 양상이 대나무가 탈 때랑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대나무가 타면 불꽃이 위로 솟구치고 타닥 소리를 내면서 재로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영상 쪽 불길은 마치 끈적한 액체처럼 녹아내리면서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용융물 방울 효과를 보입니다. 액체처럼 녹아내린다고요? 네, 파란 불꽃을 튀기면서 마치 불타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이건 플라스틱이 연소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플라스틱이라면? 그럼 비계 자체가 아니라 비계를 감싸고 있던 다른 무언가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장풍의 분석이 지목하는 진짜 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분석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살인 공범을 지목합니다. 공범이요? 네, 첫 번째는 건물 전체를 무슨 거대한 선물처럼 포장하고 있던 살인적인 녹색 그물입니다. 녹색 그물이요? 공사장에서 흔히 보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홍콩 건축법상 이런 외벽 공사에는 영국이나 유럽 표준을 통과한 난연성 안전 그물을 써야만 해요. 난연성이라면 불에 잘 안 타는 소재라는 뜻이죠? 그렇죠. 불을 붙여도 잠시 타오르다가 스스로 꺼지는 소재여야 하는데 왕푸코트에 사용된 건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하는 중국산 저가 나일론 그물이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타는 그런 그물이었군요. 종이보다도 빠르게 타올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더 끔찍한 건 이 그물이 7개 동을 전부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이 단 6분 만에 모든 건물로 번지는 거대한 도화선 역할을 해버린 거죠. 6분 만에요? 네, 4천여 명의 주민을 보호해야 할 안전 그물이 사실은 그들을 전부 잇는 거대한 화약선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그물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분석이 지목한 또 다른 원인이 있었죠? 물론입니다. 소방관들이 고체 휘발유라고 부른다는 건 말입니다. 고체 휘발유요? 네, 바로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흰색 발포 폴리스티린 보드입니다. 스티로폼. 시공사가 공사 중에 먼지가 안 들어오게 한다. 이런 명목으로 주민들 창문을 이 보드로 다 막아버렸어요. 저런. 근데 이 고체 휘발유가 불이 붙자마자 녹아서 액체처럼 실내로 흘러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시아노아수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맹독성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 중에 상당수가 몸에 화상 하나 없이 문 바로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불에 타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독가스에 질식해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네, 바로 그겁니다. 장펑의 분석은 이 참사가 15년 전, 그러니까 2010년 상하이 고층 아파트 화재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고 지적해요. 상하이 화재요? 네, 똑같이 외벽 공사 중이었고 똑같이 불량 나일론 그물하고 가연성 단열재가 원인이었거든요. 정말 판박이네요. 결국 그의 주장은 일국양제라는 일종의 방화벽이 무너지면서 중국 본토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부패 문화가 홍콩에 그대로 복제된 비극이라는 겁니다.
기준 미달의 자제. 예고된 비극이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죽음의 자제들이 어떻게 버젓이 홍콩 한복판에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죠. 입찰 과정 말씀이시군요. 네. 장퐁은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입찰 관련 PDF 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합니다. 3억 3천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 규모의 이 공사 뒤에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비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 살인 계약의 설계자로 컨설팅사인 홍의 건축사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된 홍업건축을 지목했고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입찰에는 57개 회사가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단 두 회사가 조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55개 회사는 그냥 들러리였던 셈이죠. 들러리요? 분석에 따르면 정말 정확히 그랬습니다. 컨설팅사인 홍의 건축사가 거의 마술을 부리거든요. 57개 회사 중에 56개를 잠재적 위험, 서류 미비 이런 애매한 이유를 들어서 C, D, E 등급으로 그냥 다 깎아내려요. 그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홍업건축에만 B등급을 부여한 겁니다. 이건 뭐 수험생 57명 중에 56명한테 억지로 낙제점 주고 60점 맞은 학생 1명을 천재라고 치켜 세운 꼴이네요.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근데 건물주 대표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내는 주민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그들까지 속일 수는 없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사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 대표들조차 홍업건축에 5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어요. 뭔가 미심쩍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컨설팅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90점이라는 최고점을 줬습니다. 반면에 기술적으로 훨씬 높은 평가, 77점과 80점을 받은 다른 우량회사들은요. 어떻게 됐나요? 배경에 위험이 있다는 식의 모호한 이유로 그냥 탈락시켜버렸죠. 명백히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조작이라는 거네요. 분석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수 조작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이 분석이 제시하는 더 노골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도 있었죠. 네, 바로 입찰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컨설팅사의 내부 추정가가 1억 5,400만 홍콩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홍업건축이 써낸 입찰가는 얼마였을까요? 1억 5,200만 달러. 와, 거의 똑같은데요? 오차율이 1.6%에 불과합니다. 수백 개의 복잡한 공사 항목과 자재비를 계산해야 하는 입찰에서 내부 정보 없이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죠. 사전에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른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싼 값에 공사를 따낸 뒤에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각종 추가 비용을 핑계로 최종 비용을 3억 3천만 홍콩 달러까지 2배 이상 부풀렸군요. 네, 그리고 그 차익을 메꾸기 위해 목숨과 직결된 자재들을 값싼 쓰레기로 바꿔치기 한 거고요. 돈을 챙기고 목숨값을 빼돌린 겁니다. 분석은 이걸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예고된 살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낮에 홍콩이라는 국제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비리면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요. 주민들의 저항은 없었습니까? 왜 아무도 이 미친 계약을 막지 못했죠? 분석은 그 답을 홍콩의 변화된 정치 지형에서 찾습니다. 감시자가 사라진 사회 말인가요? 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분석은 이번 공사를 통과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친중정당 민걸련 소속의 전 구의원 황벽교를 지목합니다. 과거의 구의원들과는 역할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 홍콩의 구의원들은 주민 편에 서서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는 워치독 역할을 했는데 애국자 통치 이후에는 정부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장퐁의 주장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힘으로 억눌렀다는 정황도 있던데요. 네, 입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정체불명의 검은 옷을 입은 무리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하고요. 저런. 또 건물주 대표는 글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속여서 받은 수만 장의 위임장으로 반대 의견을 그냥 깔아뭉겼다고 합니다. 정말 치졸하네요. 하지만 이런 물리적, 절차적 방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면요? 바로 이런 건설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던 진짜 감시자들이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입찰 비리 저격수로 불리던 전 의원 임탁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파 의원들이 투옥된 홍콩 47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합니다. 홍콩의 주요 민주화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서 사실상 정치적 반대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사건이었죠. 놀랍게도
이 살인공사 계약이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된 시점이 바로 그 직후입니다. 시점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나요? 정확히요. 2024년 11월 비례를 감시하던 의원들이 감옥에 가자마자 이 끔찍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정말 분석은 이걸 두고 고양이들이 사라지자 쥐들이 날뛰기 시작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감시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부패는 필연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패한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을 막을 감시 세력의 부재,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부패 사슬의 정점까지 추적해 들어가더군요. 네, 맞습니다. 불량자재의 생산지인 중국 숭금송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죠. 이 분석이 추적한 내용은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어떻길래요? 첫째, 불량 나일론 그물에 방화 합격이라는 가짜 보고서를 발급해 준 곳이 산둥성의 한 실험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실험실 주소를 조회해 보니 80여 개의 유령 회사가 등록된 서류 세탁 전문업체였습니다. 서류 세탁 전문 업체요? 네. 어떤 쓰레기 제품이든 이곳을 거치기만 하면 국제 표준 제품으로 둔갑하는 그런 마법 같은 곳이죠. 그런 유령 실험실을 운영하려면 보통 배짱으로는 안 될 텐데요. 배후가 누굽니까? 이 실험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장산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장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중국 전역에서 30개가 넘는 핵산 검사 기관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인물, 코로나 검사 여왕으로 불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이요? 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 정도였죠.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홍콩 아파트 화재가 중국 팬데믹의 중심에 있던 인물과 연결된다니 이 연결고리를 입증할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나요? 장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장산산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가설이죠? 그는 장산산이 시진핑 주석의 동생인 시외한핑의 아내 장난난과 자매관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최고 권력층 가족과 연결된다는 건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럼 홍콩의 비극은 최고 권력층 가족의 이권 사업과 직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산둥의 유령 실험실이 감히 가짜 증명서를 내줄 수 있었던 이유, 홍콩의 규제 당국이 모든 비리를 눈감아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 주장입니다. 와, 이 분석이 그리는 그림은 3년 전에는 면봉 하나로 중국 인민들의 돈을 긁어모았던 세력이 이제는 홍콩으로 건너와 불타는 나일론 그물로 홍콩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정말 거대한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뭐였을까요? 단지 건설 비리로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홍콩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대나무 비계를 범인으로 몰아세운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 분석의 결론이더군요. 네, 분석은 그 이면에 더 거대한 경제적 음모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음모요? 바로 중국의 철강 재고 처리 문제입니다. 철강 재고요?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서 그야말로 산더미 덮은 철강 재고를 떠안고 있어요. 이걸 팔 곳이 없죠. 아, 이때 홍콩의 전통적인 대나무 비계를 퇴출하고 앞으로 모든 공사의 금속 비계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콩이 갑자기 중국산 철강의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변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화재를 빌미로 홍콩의 전통 산업을 파괴하고 본토의 공급망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수만 명에 달하는 홍콩의 대나무 비계 설치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는 일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금속 비계는 대나무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홍콩 주민들은 앞으로 몇 배나 비싼 건축 비용을 부담하면서 중국의 재고 처리를 돕게 되는 셈이죠. 안전을 핑계로 홍콩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거군요. 이 분석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안전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정작 금속 피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의 반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실 직관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라 더 흥미롭죠. 어떻게요? 분석에 따르면 특수 화학 처리를 거친 홍콩의 대나무 비계는 불이 붙으면 표면이 까맣게 타는 탄화층을 형성합니다. 탄화층이요? 네, 마치 스테이크를 구울 때 겉면이 타면서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 내부 육즙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이 탄화층이 내부 구조를 보호해서 오히려 더 오래 지지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금속 비계는 불에 타지는 않지만 6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물렁물렁하게 녹아내려서 한꺼번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때 녹아내린 금속 비계가 지붕을 덮쳐서 추가 붕괴를 유발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더군요. 네, 바로 그 사례입니다. 분석은 만약 왕포코트의 비계가 금속이었다면 수백 톤의 불타는 쇳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서 소방관과 탈출하던 주인들을 덮쳤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가정도 제시합니다. 결국 안전이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사평론가 장펑의 분석을 통해 홍콩 대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준 미달의 자재, 부패한 입찰, 감시자가 사라진 정치, 그리고 중국 본토의 경제적 필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시스템적 살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